여러분 음료수 많이들 드시죠? 무엇보다 설탕을 잔뜩 때려 넣은 음료보다 요즘에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 단맛을 끌어올린 제로 음료, 식당 같은 곳을 가도 기본적으로 많이 볼 수 있고 대체로 요즘에는 많이들 선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 캔에 0칼로리라고 써 있는데 진짜 정확히 칼로리가 제로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제로 음료, 진짜로 0칼로리는 맞는지, 어떤 감미료들이 우리 먹거리에 쓰이고 있는지, 설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알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 0칼로리, 제로 칼로리 표시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컨대 미국은 한 서빙당 5칼로리 미만이면 칼로리 풀이라고 표기할 수 있고요. 호주, 뉴질랜드도 이를 따라가고 있죠.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와 문화가 상이하다 보니까 음식 안에 열량 함유량보다 한 번에 얼마나 제공되는지 서빙을 기준으로 제로 칼로리를 표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그릇에 다 같이 나눠 먹는 문화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무조건 1인 1음식, 1인 1음료를 각자 먹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100ml라는 용량 대비 어떤 그런 비교적인 기준이 아니라 한 음식을 내가 제공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먹는지 소비자 관점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1회 제공량, 서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서빙당 5칼로리 미만이면 제로 칼로리 혹은 에너지 풀이라고 표기할 수 있고요. 유럽 쪽 한번 볼까요? 유럽연합 EU에서는 100ml 100g당 4칼로리 이하면 제로 칼로리, 에너지 풀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요, 100ml당 5칼로리 이하면 제로 칼로리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제로 칼로리 표시 기준은 100ml당 4칼로리까지 제로 칼로리라고 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아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완전한 0칼로리가 아닌데 제품들을 제로 칼로리라고 표기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뭐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로 칼로리라고 해서 먹어왔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내놓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드는 에너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요. 특히 단백질은 섭취한 에너지의 20%에서 30%, 탄수화물은 5에서 10%, 지방은 0에서 3% 정도가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소실된다고 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음식물의 칼로리 산정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싶은데 바로 음식물 자체의 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각 음식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흡수되는 그 비율이 달라서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에너지로 들어오는 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제로 칼로리라고 하면 실제로 0칼로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 들어와 작용을 했을 때에는 그 칼로리, 에너지가 영양학적으로는 무시할 만큼 적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무시해도 될 만큼 0칼로리에 가까운 수치, 열량이 0에 수렴하고 영양학적으로 무시할 만큼 적은 수치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건 0칼로리가 아닌 거죠. 이를 소비자가 완전히 0칼로리라고 받아들이고 소비할 확률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제로 칼로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도 왕왕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할 부분들이지 않았나.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제로 칼로리 음식에 대한 섭취 기준이 있고 점차 사람들에게도 알기 쉽도록 더 개선되어서 소비자들이 직접 알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시장이 바뀌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대체당이라고 해서 0칼로리인 줄 알았는데 완전 속았어. 0칼로리가 아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마실 바에는 훨씬 낫다 라고 자신 있게 권장드립니다. 설탕의 안 좋은 점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단순히 살이 찌는 게 아니라 혈당을 자극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죠.
잉여 에너지가 돼서 지방으로 쌓일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설탕은 장에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포도당은 인슐린을 자극해 바로 에너지로 쓰이지만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돼서 지방 합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뿐만 아니라 설탕의 대사 경로 자체가 건강 문제를 만들기가 쉽고요. 또 충치균을 키워서 이빨에 안 좋죠. 심혈관에 염증을 만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설탕 속 과당이 또 요산을 늘리고요. 그럼으로써 통풍을 일으키고 지방에 쌓여 지방간을 만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당, 바로 에너지로 쓰였을 때에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과량 섭취했을 때에는 인슐린 저항을 만들어서 췌장에 부하를 줘서 섭취하는 것 자체로 당뇨를 유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설탕을 피해 각광받고 있는 대체 감미료들 비교해보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합성 고강도 감미료 중에서 아스파탐. 막걸리에서 아마 많이 보신 성분일 것 같은데 합성 고강도 감미료라고 한 만큼 이건 설탕보다 약 200배 정도 더 단맛을 내는 합성 감미료입니다. 성분 자체로는 그람당 4칼로리로 설탕이랑 열량이 같지만 단맛이 훨씬 강하다 보니까 희석해서 사용해서 칼로리도 낮아져 대체제로 쓰이고 있는데요. 아스파탐은 장에서 페닐알라신, 아스파르트산, 메탄올로 분해됩니다. 아스파탐의 1일 허용 섭취 권장량은 킬로그램당 40mg으로 저같이 약 80kg의 성인이라고 했을 때에 3200mg, 하루 3.2g까지라는 건데요. 제로콜라를 36캔 넘게 마셔야 허용치를 초과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WHO 산하에 있는 IARC라는 기관에서 이 아스파탐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논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평가하는 방법이랑 해석이 달라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크랄로스입니다. 스크랄로스는 설탕을 염소화해서 만든 감미료인데 최근에 많은 대체당 제품들에서 볼 수 있는 성분일 겁니다. 설탕과 비교했을 때 약 600배 정도 단맛이 강한 성분인데요. 대부분 우리 몸속에서 흡수되지는 않고 배설되고요. 하루에 킬로그램당 15mg까지 드실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는 칼로리로 흡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요. 최근에 이 스크랄로스가 장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가 되어서 사용하는 게 허용 상태이지만 완전 무해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추가 연구가 권장되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당알코올입니다. 대체당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다름 아니라 이 당알코올 중에서 에리스리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도나 무화과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자연 유래 성분인데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요. 칼로리가 매우 낮다라는 게 또 장점이겠죠. 설탕과 비교했을 때 단맛이 한 70% 정도이지만 설탕과 비슷한 형태로 결정화가 가능해서 기존의 설탕을 썼던 것과 비슷하게 위화감 없이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람당 0.2칼로리가 채 안 되는 감미료로 이마저도 소변으로 대부분 배출된다고 하니까 설탕을 대체하는 감미료로서 칼로리적으로나 결정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이나 그리고 또 우리 몸속 대사적인 부분이나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던 와중에 2023년 한 보고서에서 이 혈중 에리스리톨의 농도와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보고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만 둘 사이의 인과는 밝혀지지는 않은 자료였기 때문에 논란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말티톨입니다. 에리스리톨처럼 당알코올로 분류가 되는 감미료인데요. 섭취 후에는 흡수가 굉장히 느려져서 장 속에서 발효가 됩니다. 근데 이 성분을 과다 섭취했을 때에 장 안에서 발효되는 과정에 복부팽만, 가스, 설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제로 음료 혹은 제로 과자를 먹었을 때에 이 말티톨이 함유된 경우엔 이 폴리올 표기를 꼭 확인하고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다음은 희소당입니다. 알룰로스, 디사이코스는 희소당이라고 불리며 우리 몸속에서 칼로리로 흡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많은 감미료인데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구매하신 적도 많을 것 같은데 이름만 들어서는 이거 합성 감미료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연에서 존재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희소당 같은 경우에는 대체당과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대체당은 화학적으로 당 성분이 아닌데 불구하고 혀에서 단맛을 느끼는 미각 수용체랑 합쳐져서 결합되어서 단맛이 나는 것처럼 반응시키는 물질이고, 실제로 이런 알룰로스 같은 희소당은 그 성분 자체로 당입니다. 실제로 화학식으로도 포도당과 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설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알룰로스는 우리 몸 속에서 거의 대사되지 않아서 몸에 흡수되는 칼로리가 거의 없지만 단맛의 강도는 설탕의 한 70% 정도로 설탕의 대체제로 많이 쓰이고 있죠. 설탕이 아니다 보니까 인슐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서 설탕 대신 사용한다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될 수 있고요. 황산화 효과와 혈당까지 조절해주는 효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무화과, 건포도, 잭프루트, 키위 같은 식물들에서 발견되는 성분인데 자연에서 발견되는 양이 매우 적고 희소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성분이라 그동안 각광받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다 1994년 일본 카가와 대학의 농학부 특임 교수 이즈모리 켄 박사가 과당을 알룰로스 구조로 바꾸는 효소를 발견하면서 알룰로스 대량 생산에 첫 물기를 텄는데요. 문제는 이것 또한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일본에서는 상용화를 포기하고 있던 찰나 2016년 대한민국 삼양그룹에서 그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삼양사에서는 독자적인 효소 기술을 기반으로 액상 알룰로스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20년 대량 생산을 본격적으로 개시해 FDA에서 안정성을 인정받고 현재는 연간 13,000톤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내면서 북미,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하는 등 국내에서 알룰로스 최대 생산 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룰로스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국내에서는 일일 30에서 40g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 대량으로 과하게 섭취했을 때에는 변이 묽어지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지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연 유래 성분으로 스테비아인데요. 스테비아는 남아메리카에서 온 국화과 식물이에요. 식물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사실 풀네임으로는 스테비오사이드라고 하는데 편의상 우리는 스테비아 라고 부르고 있죠. 이 스테비아는 설탕에 비해서 200에서 400배 정도 강한 단맛을 내고 있는데요. 혈당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 스테비아는 킬로그램당 4mg, 80kg의 성인이라고 한다면 1일 약 320mg, 즉 0.3g 이하가 1일 권장 섭취량입니다. 이 스테비아는 우리 체내로 들어와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받아 스테비올이라는 성분으로 바뀐 뒤 배설된다고 하고요. 자연유래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단맛을 내다 보니까 희석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맛 사이에 쓴맛이 좀 두드러지고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에는 소화불량, 복부팽만, 설사 등을 유발한다고 하니 자연 유래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감미료들을 소개해드리고 설탕이랑 비교해드렸는데요. 체크하시기 용이하도록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제로 칼로리, 완전 무칼로리를 보장하는 마법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로 칼로리 표기법부터 설탕과 다른 감미료들의 차이점, 또 섭취 권장량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무얼 드시더라도 적당한 양으로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게 알고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더 유익하고 건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